벡터의 연산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벡터 벡터 v1 equal vx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x1, y1, z1 이렇게 값이 있다고 하고 v2를 x2, y2, z2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v1과 v2는 둘 다 3차원 벡터인 거죠. v1과 v2는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v1, v2 두 개의 벡터가 v1이 이렇게 있고 v2가 이렇게 있을 때 이 v2 벡터를 시작점을 v1 벡터의 끝점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 화살표 모양이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두 벡터 중에 이제 첫 번째 벡터인 v1의 시작점과 두 번째 벡터 끝점인 v2의 끝점을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지는 이 벡터가 v1 플러스 v2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그 직교하는 좌표책에 x축, y축, z축 있고 또 심지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원까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해도 요렇게 더한 거랑 요 v1 더하기 v2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z1 더하기 z2 이렇게 써도 동일합니다. 자, 좌표 체계가 되게 희한하게 막 구부러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안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벡터의 이렇게 원소별로 쓰는 거를 당연히 늘 이제 직교하는 선형 좌표 체계 하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써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의 덧셈이고 벡터의 뺄셈은 뭐예요? 벡터의 뺄셈은 v1 v2인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v1 더하기 v2라고 보면 되고요. v2는 뭐예요? 방향이 반대이고 그러니까 같은 직선상에서 이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 이 직선 위에 반대 방향이고 이 크기가 두 개가 같은 이게 v2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첫 번째 벡터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있는 이 벡터가 v1 v2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쓸 때 요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자꾸 요런 숫자의 묶음 형식을 기억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숫자의 묶음 형식인 요 수치들을 기억하실 때 두 개 빼면 x1과 x2 각각에 대응되는 성분들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x1 빼기 x2, y1 빼기 y2, z1 빼기 z2 이렇게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은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 더. 그리고 v1이라는 벡터에다가 알파라는 스칼라를 곱할 경우에 얘는 당연히 알파 알파 x1, 알파 y1, 알파 z1 이렇게 되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어려운 연산이라는 게 벡터의 곱셈이에요. v1과 v2를 곱하려고 하신다. 요 곱셈 기호입니다. 그냥 작은 기존의 곱셈 기호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 두 개를 곱한다고 할 때 숫자 두 개를 5 곱하기 4 하면은 5가 4개 있는 거잖아요. 5,5 곱하기 4,4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5,5라는 이 숫자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4,4라는 숫자의 묶음이 있을 건데 얘네를 동일하게 놓고 보니까 좀 더 헷갈릴 수 있겠네요. 1,2 곱하기 3,4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스칼라를 벡터에다 곱하는 경우에는 이 동일한 스칼라가 각각 원소에다가 전부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1,2에다가 그냥 3이라는 스칼라 하나만 곱하면은 1,3, 2,3이 될 텐데 이제는 3이라는 스칼라뿐만 아니라 4라는 스칼라가 하나 더 붙은 이 3과 4라는 두 개의 스칼라의 묶음인 벡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1과 2에다가 3을 둘 다 곱해주는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1과 2에다가 4를 둘 다 곱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난감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 이 곱셈이라는 수학적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조금 이 물리적인 벡터의 물리적인 정의로 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숫자들끼리의 곱셈이라는 게 지금 숫자가 서로 묶음이기 때문에 곱셈이 바로 어떤 정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 화살표 개념으로 돌아와서요. 이 화살표의 길이가 1인데 이 화살표의 길이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방향으로의 화살표가 1이라고 해봐요. 자, 방향이 같은 화살표가 두 개 있을 때, 요 1이라는 화살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3이라는 화살표가 있으면은, 얘네는 생각해보면은, 1 곱하기 3 그냥 결과가 이 3짜리 화살표다. 이런 게 말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두 개의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고려 안 해도 되고 그냥 요 직선만 생각을 해도 되고 요 직선상에서 크기가 1인 거랑 크기가 3인 거랑 요거 두 개를 곱했다 해서 결과는 요 직선상에서 이렇게 길이가 3인 요 화살표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뭔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는 벡터의 물리적인 정의로 와서 여기 수학적인 정의라고 하면 그리고 물리적인 정의라고 하면요. 물리적 정의로 돌아와서 방향이 같으면은 그대로 크기를 곱해주는 끼리 곱하는 이런 정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크기끼리 곱한다. 벡터의 크기로서 이제 v1의 절대값과 v2, v1 벡터와 v2의 v2 벡터의 각각의 크기로 그냥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지. 절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그죠? 벡터라는 화살표가 2차원, 3차원 공간에 있어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각 원소 성분을 알면은 걔네들끼리 피타고라스 성분을 써가지고 이 절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v1이라는 벡터의 길이와 v2라는 벡터의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이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곱하는 그런 식으로 v1과 v2의 곱셈을 정의를 하는 거를 같은 방향일 경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적이라고 부르고 이 곱셈 기호 대신에 이 그냥 스칼라들끼리 곱하던 기호 대신에 동그라미라는 내적 기호를 씁니다. 왜 이 곱셈 기호 대신에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쓰는지는 그러니까 곱셈을 정의하는 방법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기호를 가져와야 되었기 때문에 이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두 스칼라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두 벡터의 방향이 그럼 달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이 같을 때는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길인데 방향이 다른 경우 가장 극단적으로 방향이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죠. 방향이 완전 수직인 경우. 자,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인 경우에는 두 방향이 다르니까 뭔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가.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직선상에서 3이라는 거리가 있는 이 벡터랑 그 다음에 동일한 방향으로 1만큼 벡터가 있으면은 플러스 3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y축상에 이걸 방향이라고 해보죠. 같은 방향이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1 같은 방향이면은 플러스 3이 나오고 여기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이 완전 반대인 경우에는 지금 높이가 이게 지금 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요 3벡터짜리 3이라는 벡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1짜리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적 결과가 플러스 4입니다. 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와서 여기 있을 경우에는 여기 내적 결과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기 1이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서 방향이 완전 요 수직인 축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방향이 1이라는 벡터가 이만큼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번 그만큼 더 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수직인 동안에는 수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곱셈이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방향이 완전히 같을 때에는 그냥 둘을 그대로 곱하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방향이 완전 수직일 경우에는 그때는 얘네 둘의 그 크기에다가 곱하기 0을 해주는 그러니까 방향이 같을 때는 곱하기 1을 해주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수직일 경우에는 곱하기 1을 해주는 요거 세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숫자가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라는 각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정도에 따라서 두 개의 절대값을 그대로 곱해주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보호를 곱해서 곱해주느냐 아니면 수직인 경우에는 0을 만들어주느냐 그런 어떤 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포함하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정의로서 곱셈의 벡터의 곱셈으로 내적이라는 형식의 곱셈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내적입니다. 내적. 이너 프로덕트라고 해요. 영어로 이너 프로덕트. 이너 안쪽 곱셈이다. 그래서 내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내적까지는 잘 아실 텐데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볼까요? 내적까지는 이렇게 쓰고 다른 곱셈이 더 있습니다. 다른 곱셈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방향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이 창문이라는 면의 법선 벡터랑 바람의 방향이랑 완전히 두 개의 방향이 동일할 경우에 이 창문으로 바람이 가장 세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방향이 같으면은 물론 이 창문의 법선 벡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면들은 원래 여러분 생각할 때 법선 벡터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문의 법선 벡터를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과 법선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같을 경우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세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방향이 클수록 들어오는 바람을 따질 때 그 바람의 양이 커진다. 그걸 따질 때는 이 경우에는 내적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내적을 쓰면 좋은데 우리가 어떤 다른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스크루 드라이버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생각해 볼까요? 드라이버와 이 나사 못을 생각해 봅시다. 나사는 이 십자 나사를 생각해 보죠. 얘는 우리가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꽂아가지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요. 나사를 살짝 눌러주기도 하지만 그 드라이버를 나사 홈에 끼워가지고 눌러준다고 나사가 바로 이렇게 앞으로 밑으로 이동하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가 그냥 힘을 준 거는 마찰이 잘 되도록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나사 못을 돌리는 드라이버를 돌리는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실제로 손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여요. 회전하는 그 운동을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나사가 어떻게 움직여요? 나사 자체는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나요? 나사 못 전체가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나요? 안 하죠? 나사가 크게 회전하나요? 안 하잖아요. 전혀 이동 안 하고 나사는 그냥 아래 방향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 손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나사는 이쪽으로 아래로 이동하는 거예요. 얘네 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수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드라이버를 이쪽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그대로 이쪽으로 힘을 주면 세게 주면 줄수록 나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제가 드라이버를 위로 들어버리거나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막 힘을 줘버리면은 나사한테 드라이버를 이쪽으로 누르거나 이러면서 돌리면은 나사가 잘 안 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수직으로 방향을 주면 줄수록 뭔가 결과 출력이 크게 나오는 그런 경우의 곱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곱셈은 이름을 외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외적. 외적이라고 그림을 붙이고 뭐 외적의 정의는 좀 복잡하지만 그 어떻게 되냐면요. x, y, z 기준으로 x1, y1, z1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외적은 그리고 기호를 외적 기호에 대해서는 원래 숫자의 곱셈 기호를 그대로 씁니다. 저는 외적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곱셈 기호를 그대로 쓰는데요. x2, y2, z2 이렇게 쓰는데요. 이 경우에는 둘의 방향이 달라야만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외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적 같은 경우에는 창문의 방향이 이렇고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렇더라 이래가지고 두 개가 같다? 그러면 들어오는 바람의 양이 얼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외적을 정의하고 있는 이 나사목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나사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렸더니 나사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드라이버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외적 같은 경우에는 출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출력 자체가 벡터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은 출력이 벡터입니다. 내적은 출력이 그러니까 결과가 스칼라예요. 계산 결과가 외적은 벡터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외적을 계산하는 얘네 둘의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그냥 제가 그 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니까 결과를 제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죠. 결과 자체도 역시 3개의 성분이 있어야 된다. 이 알파라는 거는 결과의 x축 성분. 정의를 이렇게 하니까 좀 별론데요. 제가 기호를 다시 쓰겠습니다. 결과니까 x result라고 해서 xr이라고 쓰죠. yr, z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결과 자체도 이제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외적의 정의를 사실 엄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의 정의는 내적에서 배웠던 정의랑 V1, V2 내적하면은 결국은 물리적으로 정의를 할 때 V1의 절대값, V2의 절대값, 그 다음에 걔네들 사이에 각도의 코사인 이런 식으로 곱해졌었잖아요. 근데 외적은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V1에 비슷해요. 여기 우리가 곱셈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를 서로 곱해주는 거는 여전히 또 둡니다. 그러니까 각 크기 스칼라로 변환시켰다 치면은 그 스칼라들끼리 곱하는 건 두고 대신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두 개의 방향이 수직일 때 제일 커야 되고 두 개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은 그러니까 수직일 땐 제일 크니까 방향이 같은 경우가 반대라고 치면 반대일 때는 절대값이 결과값이 제일 작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각도라고 치면은 이걸 세타가 두 개가 각도가 0이면 이 외적의 결과도 0이고 수직일 때 제일 크고 그다음에 또 그 방향 반대 완전 정반대가 되면 또 0으로 되고 또 수직인데 반대 방향으로 되면 또 마이너스. 아무튼 사인 세타를 통해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을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하고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이것도 스칼라, 사인 세타도 스칼라니까 결과가 스칼라가 되죠.
출력값이 스칼라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분명히 외적은 결과 자체가 벡터여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벡터로 만들어줄 때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방향 자체가 무슨 방향이냐면은 R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그 결과 벡터 방향인데 이 AR은 뭐냐면요. V1의 그 V1 벡터의 방향 그러니까 AV1 벡터랑 AV2 벡터가 만드는 AV1, AV2 이 두 벡터가 만드는 어떤 면이 나올 거예요. 벡터 두 개 있으면 걔네들을 면으로 걔네 두 벡터가 포함되는 하나의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벡터의 법선 벡터 방향이 됩니다. 어떤 이런 법선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그 V1 벡터와 V2 벡터를 내적할 경우에는 V1 벡터에도 수직이고 V2 벡터에도 수직인 그 벡터, 바로 그 벡터가 출력 벡터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벡터의 외적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이 AR 방향은 그럼 이 방향이랑도 수직이어야 되고 이 방향이랑도 수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 절대값은 이렇게 그 이 두 벡터 그 원소에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은 값이 계산이 돼 나오고 사인 세타 이 두 벡터들 간의 세타 값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사인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면은 그러면은 각 XYZ 원소 성분별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X 방향, AY 방향, AZ 방향 각 방향별 이 방향 벡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X1, Y1, Z1, 그 다음에 X2, Y2, Z2 이렇게 각각을 한 줄씩 써줘요. 그래 놓고는 출력 XR 그러니까 출력 결과 벡터의 X방향 성분은 뭐냐면은 여기 얘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행 이열 행렬 이 행렬이라는 거에서 이 대각 원소들 여러분 이제 공학 수학 수업 대부분 듣고 계실 테니까 행렬의 정의랑 대각 원소 이런 거 뭔지 배우셨죠? Y1 곱하기 Z2 빼기 이 대각이 아닌 반대 원소들의 곱 Z1, Y2 얘가 지금 여기 성분으로 들어가요. AZ는 여기 있는 애는 얘가 들어있는 이 열을 제외한 나머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X1, Y2 요렇게 얘네 두 개 곱한 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Y1, X2 얘가 요렇게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제가 근데 왜 지금 X와 Z만 먼저 했느냐 Y는 이렇게 쓰면 이 행렬 정의하기가 힘들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Z1, Z2에다가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X1, X2를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Y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Y1, Z2 마이너스 Y2, Z1, Y2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외적은 곱셈이 상당히 번거롭죠? 외적하고 나면은 벡터가 결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차원 벡터를 두 개를 외적하고 있으면 결과도 3차원 벡터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차원 벡터의 경우에 지금 각 성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방향 벡터 성분들 써주고 첫 번째 벡터 써주고 두 번째 벡터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각각 써준 다음에 X방향 성분은 그 열을 뺀 나머지 요 성분들의 대각선끼리 곱한 거에 차.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계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공업수학 2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행렬에 대해서 소위 행렬식이라는 요런 뭔가 공식을 배우실 텐데, 이 3x3 행렬의 행렬식이랑 지금 방금 제가 계산한 것들이랑 구한 게 비슷해요. 그래서 행렬식이다. 외적은 3x3 행렬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외적식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의 곱셈을 제가 연산을 정의를 다시 복습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물리적인 정의랑 수학적 정의로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수학적인 공식들도 완전히 간단한 것 같진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차분히 생각하고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은 연습하다 보시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조금 쉽게 느껴지는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 요런 좀 차분한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벡터를 대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